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두 번의 결혼을 했던 저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처음 결혼했던 사람과는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어요. 두 번째 결혼한 인간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 인간과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도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것 같아요. 결국 참담하게 끝을 맺고 저는 홀가분해졌지만요. 제 이야기를 한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쩐지 이곳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서 사연을 적어보내봅니다. 우선 첫 번째 남편과는 미용실 원장과 손님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저려오네요. 당시의 남편은 3호점까지 낸 미용실의 원장이었고 저는 그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하러 가면 남편이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머리를 만져주는 손길이 하도 섬세해서 머리를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단골로 자주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들도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제 번호가 미용실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땡땡 미용실 원장 허수환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아,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저 아직 미용실 예약 안 했는데요? 아, 네. 일주일 전에 파마하고 가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클리닉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내서 오세요.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전화까지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저기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뜸을 들이면서 말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혜 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저랑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신난 목소리로 본인이 레스토랑을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에 멋지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미용을 배우고 어렵게 자수성가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 환경에서 무탈하게 잘 자라온 경우라서 그 사람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참 슬프게 와닿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후에 저희 부모님은 시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시댁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보수적인 분이고 어머니는 시댁이 없으니까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결국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는 인꼬처럼 다정하게 잘 지냈어요. 남편이 미용실을 3개나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다른 디자이너도 많아서 미용실엔 오래된 단골 손님 예약을 제외하고는 자주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요리를 해두고 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혜야, 오늘 일찍 와. 내가 너 좋아하는 해물찜 해놨어. 뭐야, 힘들게 그런 걸 왜 해놨어. 알았어, 일찍 갈게. 퇴근 후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힘들면 일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주말엔 둘이서 국내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간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고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이라서 제가 연차도 내고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차를 렌트해서 바닷가를 돌아다니고 맛집도 가고 좋은 카페에서 바닷가 풍경을 보며 이제 슬슬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 무섭다. 오빠 조심해. 그래, 여기는 가로등도 어둡고 차도 안 다녀서 좀 위험하네. 만약에 내가 먼저 죽어도 설이 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운전 똑바로 해야지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둘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대화를 농담처럼 주고받으며 정말 조심조심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마주오던 1톤 트럭이 미끄러지며 저희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자 쪽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저는 정신을 잃은 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져서 바로 수술을 받고 깨어났어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제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병원에 도착한 저희 엄마가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어요. 남편을 보러 가겠다며 난동을 부렸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남편의 시체가 많이 훼손되어서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왜 나만 남겨두고 갔냐며 엉엉 울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에 처박혀서 죽은 남편의 사진만 끌어안고 매일 밤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죽을 결심을 할 만큼 괴로웠지만 남편과 살아생전에 서로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빗길에서 운전을 하면서 농담처럼 본인이 먼저 죽더라도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현실이 되다니. 그 말이 그 사람의 유언이 될지 몰랐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제 막 개발된 신도시 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건물을 사라고 부추기셨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본인 재산으로 건물에 투자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수완인 그렇게 갖고 남은 너는 그 아이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번에 개발된 신도시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어떠니? 손에 너 지금 그 정신으론 회사 복직도 어려울 텐데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고 7층짜리 건물 이름은 남편 이름을 따서 수환빌딩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산 건물에는 커피숍과 은행, 그리고 헬스장, 사무실 등 많은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버는 돈 중에 일부는 매번 보육원 시설들에 기부를 했어요. 죽은 남편이 혼자 보육원에 살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되었지만 죽은 남편을 잃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저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파묻혀서 지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주었던 편지와 남편이 저에게 준 편지들을 읽어보며 오열을 할 때도 있고 둘이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 삶에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혼자가 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선자리를 주선해 주시기도 했는데 항상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에 저는 남편 이름으로 지은 제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1층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 원두가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 카페에 가게 되었고 단골이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카페 사장은 저에게 서비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면을 튼 카페 사장과 저는
우연한 계기로 서로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원두를 사러 갔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저를 쓱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본 카페 사장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카페 사장은 소매치기를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놀란 저는 그대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저에게 말을 거는 카페 사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수상해서 지켜봤더니 글쎄, 그쪽 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요즘에도 소매치기가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괜찮으신 거 맞죠? 네, 저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제가 보상이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저랑 언제 한번 식사나 같이 하시죠. 네? 이름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이 빌딩 이름이랑 똑같죠? 이름을 말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죽은 남편과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아무튼 보답은 해주고 싶어서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잡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사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카페 사장 이름이 저의 전 남편 이름과 같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며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여보, 세상에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오늘 당신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소매치기도 잡아줬고. 당신은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건물 명의는 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관리는 거의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셔서 저는 그 빌딩에 들어온 임차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전 남편 이름과 같다고 하니까 어쩐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약속 날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온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소매치기 당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제가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본인 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니까 제 안에 숨어있던 의지도 불타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도 왠지 기운이 나고 좋았어요. 그 이후로 카페에 갈 때마다 대화를 길게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호감을 갖고 만나다 보니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그 사람에겐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고 했어요. 만날수록 사람이 참 건실하고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도 않는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게 다 허울뿐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1년여를 만나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선혜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저 선혜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선혜 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요. 감히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불행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진솔하게 저에게 청혼을 하는데 저는 어쩐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이 꼭 껴안아 주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저와 함께 있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 어느새 죽은 남편을 잊고 지내다가 청혼을 받게 되니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온 후로 많이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고 다정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전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것이죠. 그 바람에
덜컥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반대하시지 않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 월세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카페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돈 욕심 없이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수환 씨, 사실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수환 씨가 지금 카페 하는 빌딩 있잖아요. 수환 빌딩. 네, 그게 왜요? 그거 사실 제 거예요. 네? 수환 빌딩이 선혜 씨 소유라는 거예요? 선혜 씨가 임대인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수환 씨가 저한테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못했어요. 난 또 뭐라고. 괜찮아요. 아, 나 부자 와이프를 갖게 됐네. 그리고 수환 빌딩이란 이름은 제 죽은 전 남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죽은 남편이 있다는 건 선희 씨가 이미 말해서 알고 있었지만 빌딩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지었다는 건 몰랐네요. 선희 씨가 그 사람을 다 잊는 건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할게요. 선희 씨, 아무 걱정 말아요.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을 치렀고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카페 인테리어를 제가 새로 해주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난 카페는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바리스타 경력이 많은 매니저를 새로 뽑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저도 같이 봤습니다. 사람이 야무지고 일을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서비스직에 맞게 언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남편은 바쁘게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한 남편을 보면서 저도 집에서 가만히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쪽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선을 놓고 지냈지만 예전에 손에 익었던 일들이라서 시작하니까 재밌고 생활에 활기도 없고 좋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의 카페에 가서 작업을 했지만 왠지 남편의 직장에 제가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하는 게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불편할 것 같아서 사무실을 장만해서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제 건물에서는 20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점심시간마다 꼭 커피와 음식들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일은 잘 돼가? 수환씨, 밥은 먹은 거야? 이제 이렇게 커피 갖다 주는 거 안 해도 돼. 귀찮지 않아? 귀찮긴 하나도 안 귀찮아. 당신 보러 오는 게 나한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당신이야말로 내가 오는 게 귀찮은 거야? 난 좀 귀찮네. 이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사 먹으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 남편이 괜히 일하다가 힘들게 저한테 커피를 배달하러 오는 걸까봐 일부러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남편은 점점 뜸하게 오기 시작했고 아예 안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도 일과 생활을 분리하기 위해서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각자의 시간은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3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 모임이 있다거나 상갓집에 가야 한다며 외박을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던 만큼 그런 날에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카페 2호점을 내고 싶다며 저에게 은근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옆 동네 상권이 정말 좋은데 나 2호점 내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2호점? 당신 원래 그런 욕심 없던 사람이잖아. 갑자기 왜 2호점을 내고 싶어졌어? 내가 로스팅한 원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그렇지.
욕심이라면 욕심인가?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 모르게 이미 옆 동네에 가게를 봐뒀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눈 몇 주 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혜야, 내가 받은 자리가 지금 매물로 나왔거든? 얼른 인감이랑 챙겨서 땡땡 부동산으로 와줘. 뭐? 갑자기? 나 일하고 있는데? 그거 좀 미뤄도 되잖아. 나 급해.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 말을 믿고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제 명의로 해서 사주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나는 내 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하게 되네. 내 명의든 당신 명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그래, 맞아. 나는 2호점 낸 것만으로도 행복해. 여보, 고마워. 그리고 남편은 2호점의 로스팅 기계 등 여러 가지를 사야 한다며 저에게 또 돈을 요구했고 저는 그냥 제 카드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남편이 그만큼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건물에 있는 남편의 1호점 카페에 오랜만에 들렀는데 저와 남편이 함께 채용했던 매니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수환씨, 우리가 뽑았던 그 매니저는 왜 없어?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몇 주 휴가를 좀 줬어. 그래? 그때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카페 2호점의 개업식 날에 카페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처럼 호리호리하지 않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었어요. 매니저는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승희씨, 오랜만이에요.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러자 매니저가 저를 흘깃 쳐다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좀 그래요. 뱃속에 애가 나와야지 몸이 좀 나아지겠죠. 어머, 승희씨 임신했어요? 축하해요.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멀리서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중간에 껴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말을 했습니다. 승희 매니저 왔어?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보, 승희 씨가 임신을 했대. 당신 알고 있었어? 그래. 축하해요, 승희 씨.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저 임신 후에 조금 성격이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승희 씨 원래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 아니었나? 애 아빠랑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사람이 예민해졌지? 그러자 남편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답했습니다. 나야 모르지. 여보,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카페에서 일하는 매니저인데. 그럼 아기 낳을 때까지 일은 못하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당신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심해? 임신 선물이라도 해줘야겠다.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까지 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 직원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반응에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연락이 와서 저는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 작업들이 의뢰인들의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많이 받게 되었고 저의 일도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은 잊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야 집에 가기도 하고 남편도 카페 2호점을 신경 쓰느라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카페 매니저 승희 씨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시죠? 저 승인데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모님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내 사무실로 오겠다고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세요. 저는 남편에겐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생긴 건가 싶어서
아무 의심 없이 제 사무실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여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승희 씨 왔어요? 할 말이 뭔데요? 사람이 왔는데 커피나 차 같은 거 주실 거 없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아, 잠깐만요. 가져다 줄게요. 저는 사무실에 있던 커피 머신 기계에서 커피를 내려다가 그 여자 앞에 놔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쓰면서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 역시 머신에서 내려먹는 커피는 맛이 다 이래. 입맛만 버렸네.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로 온 것인지가 더 궁금해서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근데 승희 씨, 배가 많이 불렀네요? 몸도 힘들 텐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말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뱃속에 있는 애 말이에요. 사장님 애예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승희 씨 농담이 지나치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게 대체 무슨 막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 사장님이랑 그 카페에서 일 시작한 후로 계속 연인 사이로 만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빌딩 건물주인 건 알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과 만난 증거가 있으면 내 휴대폰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무 의심 없이 본인이 제 남편과 나눈 카톡 대화와 서로 부둥켜 안고 찍은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줬어요. 그걸 보고 나니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아요. 그 사람은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먼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이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저를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으면 되는 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무서워라. 눈에 힘 좀 풀고 말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 돈 많고 당신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는 거냐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낳아야지. 그 인간이 수완빌딩이 자기 거라고 그러디? 당연하죠. 빌딩 이름 자체가 수완빌딩인데 걱정 말아요. 당신한테 위자료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웃어대자 매니저, 아니 상간녀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웃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애를 지울 순 없겠네. 예정일이 언제야? 다음 달인데? 왜요? 그 애 낳고 잘 살아봐. 수원빌딩이 그 인간 거라는 걸 너는 믿었니? 참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럼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알고 싶으면 내일 카페로 와.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사무실에서 당장 꺼져. 저는 상간녀를 내쫓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상간녀가 보냈던 사진과 카톡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욕하고 기만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보고 정말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담한 심경이었어요. 계속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우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일을 마감하고 다시 한번 카톡 내용을 훑어보다가 허망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속고 만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만나서 인간이 변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퇴근 후에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 늦었네? 힘들지?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어. 와서 먹어. 당신 좋아하는 두부김치찜 해놨어. 저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사진이 떠올라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연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면상을 잡아 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부엌에 차려진 음식을 다 뒤엎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놀란 그 인간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 그 여자가 말 안 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미쳤어? 미쳤지. 내가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어떻게 버텨? 너 승희 씨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누구 앤데? 끝까지 철면피인 거 봐라. 정말 끔찍하네. 네 애잖아. 오늘 그 여자가 와서 다 밝혔어. 아주 나를 호구로 알고. 너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니? 내가 그 빌딩 건물주라는 거 알고 다가온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 다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를 보고 반했기 때문에 일부러 소매치기로 위장한 사람을 섭외해서 저와 가까워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페 매니저와 몇 번 만나며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은 아이를 지우라고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그 여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녹음으로 남겼어요. 제가 본 카톡 내용 중에 정말 남편이 아이를 지우라고 말을 한 게 있었지만 그마저도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1호점 카페에 갔습니다. 상간녀도 이미 와 있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두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만 용서해준다면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상간녀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로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는 보내주겠다느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느니 둘이 아주 연병을 떨고 있는데 저는 유유히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그 길로 바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 명의로 된 카페 2호점을 처분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처분하자마자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비원을 불러서 두 사람을 내쫓았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제발 소송만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사랑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면서 저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보, 걔는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야. 승희 걔 뱃속의 애도 내 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행복했잖아.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 애 맞잖아. 내가 둘이 대화한 카톡 내용 다 알고 있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정말 너는 구제불능 쓰레기구나. 내 집에 남은 짐 다 싸놨으니까 당장 가져가. 경비실에 맡겨놨어. 저는 절대 소송을 취하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사이 상간녀는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혼자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는 제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넘는 소송 끝에 저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돈은 몽땅 제가 기부하고 있던 보육원 기관들에게 보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제 건물에서 계속 카페를 운영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제 건물 1층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맘카페에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소문이 났고 점점 더 카페에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 인간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몇 번을 봐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당장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가게를 처분하라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결국에 카페는 망했고 그 인간은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서 제 건물에서 카페를 빼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식당이 새로 오픈했어요. 저는 건물 꼭대기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뽑았고요. 회사는 현재 자리를 잡아서 거래처도 많이 생겼고 일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고 시댁이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돈으로만 보였는지 그 인간은 저와 이혼 후에도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혜야, 예정이 있는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니? 너 돈 많잖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가 차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네 호구로 보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지같이 구걸을 하고 앉아있어? 상간녀랑 네 애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나한테 한 번 더 전화하면 너 그 동네에서도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 소문 무서운 거 겪어봐서 알지? 아, 선혜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개소리 작작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 같은 걸 내가... 말을 말자.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행히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커피에 일가견이 있는 인간들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겠죠 뭐. 저보다 잘 살진 못하겠지만요. 그런 인간을 만나고 겪은 쓰레기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별한 남편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겠지만 뻔뻔하게 저를 돈줄로만 알고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은 그 인간 덕분에 죽은 남편 이름까지 더럽혀진 느낌이라서 저는 빌딩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는 제 아팠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홀로 우뚝 서서 열심히 남은 여생을 살아볼 작정입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 남았던 앙금도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